안녕하십니까. OBS 뉴스 오늘입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1호 혁신안 대사면에 이어서 오늘 희생을 키워드로 두 번째 혁신안을 발표했습니다. 동일 지역구 3선 초과 연임 금지 등 공천 관련 민감한 사안이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지만 관련 내용 언급은 없었죠. 희생을 키워드로 내세운 국민의힘 2호 혁신안 전원책의 훈수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날카로운 눈으로 훈수하는 분이죠. 전원책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자, 국회의원들이 너무 자기들 마음대로 했다. 이제 본인들이 희생해야 된다. 이뇨한 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가 희생인데 이후 혁신안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저는 정말 이해를 못하겠어요. 혁신위가 만들어진 것까지는 좋은데 네. 지금까지 하는 걸 보면 마치 자신들이 당을 대표하는 것처럼 행동을 하고, 특히 이뇨한 위원장이 그럽니다. 말씀을 참 많이 했단 말이에요. 혁신위는 혁신을 하는 곳인데 당을 대표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비대위원장이 아닌데, 그리고 공관위원장이 아닌데 공관위가 할 일을 마치 자기가 혁신이라는 걸로 포장을 해서 자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제가 처음부터 이 혁신위가 만들어진다 이랬을 때 혁신위가 들어가서 할 게 뭐냐. 민주당도 김원경 혁신위가 만들어졌지만은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사람만 빚고 나갔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왜 그 뒤를 전체를 발표하느냐. 근데 그렇습니다. 이 혁신위가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들, 예컨대 뭐 1호 혁신안, 그게 타깃은 아마 이준석 전 대표겠죠. 그 이준석, 뭐 홍준표, 김재원 이런 분들 징계를 한 분을 소위 대사면. 처음에는 대사면령 이러는데 네. 홍준표 대구시장이 딱 받아버렸어요. 여기가 무슨 뭐 왕권 국가냐, 3인이라는 표를 쓰게. 불쾌했던 모양이에요. 통치권자가 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이러니까 결국은 그 징계 취소를 했죠. 정정을 했죠. 받아들이고. 예, 사면을 한 게 아니고 징계 취소를 했는데, 그것도 그렇습니다. 저 같으면 그 가령 이준석 전 대표에게도 가령 기회를 준 입장에서 본인이 그 거의 공개적으로 12월 탈당서를 흘렸고, 직접 흘린 건 아닙니다만 언론과 주고받기 하면서, 그리고 심지어 이제 신당을 만들면 비례대표로 아마 의회에 입성할 가능성이 높다. 네. 지금 현실적으로 지역구에 출마를 해서 당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해서 예컨대 징계 취소를 하면 결국 이제 노원 병에 가라 이 얘기인데, 아마 이준석 대표로서는 앞이 캄캄할 겁니다. 여론조사 돌리면 거기도 좀 부정적인 것 같다는 예, 기류가 그렇죠. 있더라고요. 예, 네. 그런데 물론 뭐 앞으로 그 이준석 대표가 재개발랄 하니까 또 득표 요인을 계속 만들어서 네. 또 당선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2호 혁신안은 더 황당한 거예요. 그 전에 2호 혁신안을 내기 전에 중진들의 희생이 필요하다 이러면서 영남권 의원들은 전부 다 서울로, 그것도 3선 이상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거론한 분이 김기현 대표, 주호영 전 원내대표입니다. 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주호영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대구 수성을에서 3선이라는 명분으로 당시에도 나가라, 나 못하겠다 이래서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당선이 되었습니다. 무소속으로 다시 시민들의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21대 국회에서 또 공관위에서 당시 김 위원장이 또 잘랐어요. 근데 수성갑에 가라. 네. 수성갑에 누가 있었느냐? 김부겸 의원이 있었습니다. 문자로 대구 안에서는 가장 난감한 곳이에요. 네. 그런데도 군말 없이 수성갑에 가서 또 김부겸을 이기고 당선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내대표까지 지냈는데, 이런 중진의 삭을 잘라버리겠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중진들 보고, 지금 중진이 16명이거든요. 영남 지역에 3선 이상이 16분인데 네네. 이분들의 삭을 딱 잘라버리고 야 서울에 출마해라 하면 서울에 출마를 해서 몇 분이 당선되겠어요. 과거에 네. 영남 중진들이 서울에 올라와서 당선된 분이 딱 한 분 있습니다. 정몽준 의원이에요. 네네. 나머지는 다 김정은 얼마 전에 중랑구에서 떨어졌잖아요. 예. 같은 서울에 있는 이해운 의원 또 동대문에서 떨어지는 판입니다. 그런데 영남에 있는 멀쩡한 중진들을 모조리 서울에 가라. 이게 무슨 혁신이에요? 혁신이 아니고
그 중진들에게 전부 다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네. 내가 정몽준 의원은 동작에서 예, 동작을 해서 그랬었죠. 당선이었죠. 예. 그 내가 보기로는 정말 황당한 거예요. 이런 황당한 일을 혁신이가 혁신이란 명분 아래 하는데 참 재밌습니다. 이 오늘도 이니환 위원장이 그런 얘기했어요. 대통령과 가까운 분들은 예, 서울 그래서 좀 말이에요. 나오면 어떠냐. 그러면서 피할 수 없을 거다. 심지어 이렇게 압박 아닌 압박을 예, 했어요. 영남 중진을 딱 거론을 하고 네네. 이제 KBS 나가서 인유한 그 위원장이 한 말이 대통령과 가까운 분들 충격적인 말을 던지겠다. 그다음에 서울에 출마하면 어떻게 하느냐. 네. 아 이게 지금 이분이 공관위원장도 아니고 지금 다른 뭐그 옥황상제 같은 자리에 앉아서 큰 그림을 예. 그리는 사람도 아닌데 네. 혁신위원장이 혁신을 해야 될 것은 얘기하지 않고 예. 계속 이런 식으로 본인 정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혁신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요? 이게 혁신이라면요. 국민의힘은 필패합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서울로 올라와서 살아남은 중진이 정몽준 의원 한 분뿐인데 네. 국민의힘의 중진들이 sak을 다 잘라버리겠다. 네. 그래서 성공적인 그 선거가 된다고 봅니까? 나는 그 선거는 완전히 실패한다고 봅니다. 예, 그 동일 지역구 3선 초과 금지 이게 오늘 들어가진 않았는데 좀 전에 방송에 들어오기 전에 타 방송사에 나와서 또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예. 오늘은 안 들어갔는데 아직 여지가 남아있다 이렇게 계속 좀 압박을 하는 모양새더라고요. 아니, 그런데 예, 그것도 그렇습니다. 지금 대구 지역에 특히 이제 뭐 몇몇 분들 예, 이름을 안 밝히는 분인데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네. 누군지. 근데 이분이 야 이러면 우리 지금 다 무슨 속을 나간다. 그래 피바다를 만들어 버리겠다. 네. 이 얘기까지 나온 거예요. 이러니까 이제 인유한 위원장도 뜨끔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영남 중지들 물고 늘어지고 그다음 윤핵관을 물고 늘어지는데 윤핵관의 가령 권성동, 장재원, 이철규 그다음에 윤한홍 뭐 이런 분들 네, 이른바 이 그 윤핵관 중에서 본인이 가령 이순으로 물러나라. 이순으로 물러나고 뭐 아니면 내각에 들어가서 큰일을 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권유를 하는 것은 사실은 공관위원장이 언어를 할 문제입니다. 그렇죠. 네. 이걸 왜 혁신위원장이 거론을 해요? 혁신이 갈 것은요. 제가 뭐 다른 방송에서 이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 할 게 없다. 그러면 찾아보니까 우선 당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것. 그리고 도덕성을 회복하는 것. 이 두 개라도 하자. 이 두 개라도 하면 그 혁신이가 아주 성공적으로 일을 했다고 평가를 받을 거다. 네. 그래서 당의 정치성을 회복하고 도덕성을 회복하는 그 일을 좀 고민을 하고 했으면 네. 좋았을 뻔했는데 지금 공천관리위원회가 해야 할 일을 한단 말이에요. 네. 이 혁신이 할 일이 그럼 우선 아닙니다. 오늘 나온 2호 혁신안 중에서는 뭐 세비하향 조정 구속시 세비 박탈 이런 내용들이 이제 그건 입법 사항이고 대두구나나 뭐 예. 예컨대 특권 내려놓기잖아요. 네. 핵심적인 면책 특권과 불체부 특권은 전면 포기. 그건 개헌 사항이에요. 그건 개헌 사항인데 개헌 사항은 본인이 포기해야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나는 포기하겠습니다 이런다고 해서 포기가 안 된단 말이에요. 혁신이 제한 사항이 아니고 그걸, 월권이다. 그 지난번에 민주당 혁신위에서도 그 논란이 있었는데 네. 가령 불체부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것은 체포영장이 청구됐을 때 그걸 부결시키지 않고 다시 법정으로 가겠다 하는 그 약속에 지나치 않은 거지. 네. 면책 특권이나 불체부 특권을 처음부터 포기를 하겠다 하는 것은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헌법상입니다. 그래서 개헌을 할 때는 몰라도 이걸 일개 정당의 혁신위가 이걸 포기하자 이렇게 네. 제안을 하고 그리고 의원들이 동의합니다 이래서 포기해야 될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렇군요. 어쨌든 이니환 위원장이 뭐 친윤 핵심 인사들의 험지 출마 계속 언급하고 있는데 과연 동참하는 친윤 의원들이 있을까요? 뭐 피하지 못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아니요. 있는데. 어떻든 저는 지금 인유한 위원장이 들어가서 오히려 지금 뭐가 필요한지 네. 그리고 대중들에게 국민의힘이 산뜻하게 뭔가 바뀌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면 뭘 해야 되는지를 인유한 위원장이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네. 왜 그런가 하면요. 혁신위원을 발표할 때부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이 발표한 혁신위원 중에는 정치 경험이 있는 세 분, 그중에 현역은 박성중 의원 네. 한 분인데 정치 경험이 있는 의원들 세 분 외에는 나머지 분들은요. 정치의 지역자도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아주 젊은 분들부터 층층이 있단 네. 말이에요. 이분들이
명색이 이 나라 집권 여당의 가령 중진들을 출마를 해라, 출마를 하지 마라. 네네. 이걸 결정을 한다? 이 코미디 아니에요? 예,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분들이 무슨 자격으로, 그리고 무슨 능력으로 그걸 가지고 출마해라, 출마하지 마라. 예. 이런 중진들이 정치 생명을 잘라버리는 겁니까? 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주제를 좀 일단 바꿔보겠습니다. 지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최대 이슈로 급부상했죠. 메가톤급 이슈가 됐습니다. 메가시티 서울 얘기인데요. 국민의힘은 어제 전담 기구를 발족하고 야당에 대한 압박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관련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민주당 입장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반대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찬성한다는 것입니까? 바다를 낀 도시가 되면 입지 조건의 변화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얻고 동북아의 대표적인 광역 경제권으로 도약하는 초석을 정부는 이번 예산안에 5호선 연장과 관련된 어떠한 입장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서울 외 지역 발전은 안중에도 없단 말입니까? 멈췄던 부울경 메가시티를 시작으로 5대 곤역 균형 발전 방안을 실천해야 합니다. 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참 발칵 뒤집힐 만한 그런 전국이 떠들썩한 이슈가 됐습니다. 자, 김포시의 서울 편입으로 촉발된 메가시티 서울. 글쎄요. 일단 이슈 몰이에는 상당히 좀 성공한 것 같아요, 변호사님. 아니, 누가 뭐래도 초대형 승부수가 터진 겁니다. 초대형 승부수가 네. 터졌어요.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수도권에 121석인데 지금 서울을 딱 포위하고 있는 그 서울과 연결된 도시지요. 네. 지금 이제 그 논의가 되고 있는 김포도 마찬가지입니다. 광명시형, 뭐 하남 같은 것은 도로도 다 같이 쓰고 있고 모르는 사람들을 보면 아 여기 서울인 줄 알아요. 다 연결이 다 돼가 있으니까 도심지로 그대로 연결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도로를 건너면 경기도, 이쪽은 서울, 하남도 그렇고 시흥도 그렇고 광명도 네. 그렇고 다 그래요. 다 그렇단 말이에요. 김포도 그렇고. 부천 얘기도 야, 나오더라고요. 부천도 그렇죠. 네. 야, 부천 여기도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 지난번부터 계속해서 야, 서울을 좀 확장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메가시티 주장이 계속 이어져 왔는데 사실요. 전 세계 메트로폴리탄에 비교해서 서울이 예. 그 부지가 3분의 1 내지 2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베이징이 한 3분의 1, 뉴욕이 한 절반이란 말이에요. 서울이 이거 아직까지 이 부분을 잘 모르는 분들은 서울이 뭐 뉴욕이나 베이징이나 도쿄나 런던과 비슷한 줄 아는데 천만 얘기입니다. 서울은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지금 그 도시공학자들 하는 얘기가 우리가 유념해서 드려야 합니다. 메트로폴리탄의 경쟁력이 곧 그 나라 국가의 경쟁력이다. 실제로 그런 주장을 하고 그런 논문들이 꽤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도 서울이 이런 식으로 되면, 예, 근데 이번에 그렇잖아요. 서울에서 뭐 돈 한 달에 얼마를 내면 어떤 버스든 어떤 교통수단이든 마음대로 탈 수 있는 네. 그런 카드를 만들겠다. 뭐 이렇게 그 계획을 했는데 당장 김포뿐 아니라 광명, 부천 이런 데는 경기도란 말이에요. 네.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래서 이건 가령 일생활권 정부가 아닙니다. 서울의 생활권이고 서울 시민으로 살고 있고 영리 전화번호를 쓰고 있고, 그런데 그걸 오히려 경기도에서는 경기남도, 경기북도로 바꾸는 그런 아이디어를 내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굉장히 웃기는 거예요. 네. 제가 근데 보기로는, 당장 지금 예. 어쨌든 국민의힘 쪽에서는 수도권 주민 편익 개선 특위를 좀 확장시키고 있으면서 5선의 부산 출신 조경태 의원을 지금 뭐 어쨌든 책임자로 앉혔습니다. 자, 그런데 조경태 의원이 왜 수도권 현안인데 아무리 뭐 관련 박사학위가 있고 도시개발 전문가라 그래도 이제 부산은 신경 끄고 수도권 좀 경기 지역을 개척하는데 앞장서 봐라 뭐 이런 의도가 또 깔려 있는 게 아니냐. 물론 전문성도 있지만 그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아니 지금 이 부분은요 사실은 그 집권 여당에서 어떤 식의 어떤 결정이 나오기 시작하면 네. 굉장히 민감해진 문제입니다. 어느 예. 지역은 들어가고 어느 지역은 못 들어간다. 예, 근데 뭐 고향 일산이 서울에 곧장 편입이 되는데 구파벌에 계속 연결이 돼가 있으니까 편입이 되는데 네. 아, 분당은 조금 떨어져 있으니까 산을 하나 넘어야 되니까 그럼 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결정을 하면 네. 성남 시민, 분당 시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난리가 난단 말이에요. 네. 이러니까 이럴 때는 이 지역과 관계가 없는
중진 중에 특히 이 도시공학 같은 걸 공대를 졸업을 하시고 석박사를 다 갖고 있는 토목공학 박사학위 조경태 의원이 그 이 부분에 관해서 오래전부터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저는 그 조 의원에게서 이 얘기를 지난번부터 한번 들었는데 공부를 원래 많이 하신 분이에요, 이 얘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마 본인의 그 생각도 많을 것이고 또 그리고 여러 의견을 수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공평하게 공정하게 여론을 수렴할 능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 이 인선은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민주당의 속내가 좀 복잡해 보입니다. 맞불 성격으로 당장 뭐 메가시티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누겠다는 거죠. 어떻게 보세요? 전국 5개 권역을 나누는 게 사실은 2007년도 이회창 대통령 후보가 네네. 먼저 이제 강소 연방제 이 아이디어를 내고 공약화를 했죠. 이재명 대표도 후보 시절에 비슷한 얘기 이재명 후보도 네. 뭐 5억 3특이라고 그랬죠. 네네. 네, 5억 3특. 근데 사실은요, 지금 그 이후로 문명이 굉장히 발달하고 교통수단이 굉장히 또 나아지고 또 KTX가 생기고 동서축이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 또 네. 동서축은 계속 앞으로 더 열려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전국은 문자 그대로 일생활권 안에 들어갑니다. 뭐 부산에 있더라도 서울에 와서 볼일 다 보고 부산에 가더라도 부산에서 저녁밥을 먹을 수 있을 그런 환경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수도권에 집중되는 이유가 또 하나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모든 인프라가 계속 수도권 쪽으로 모이는 이유가 사실은 그런 문명의 발전과 연관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걸 인위적으로 어떻게 그 강소 지역으로 5개를 고루 발전시켜서 앞으로 우리 국가 전체가 크도록 한다.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입니다만은 성공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 네. 오히려 나는 이 메가시티에 충실하게 경쟁 있게 만들고 지역에는요 지방 발전이 왜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래전부터 이 공부를 많이 했어요. 이게 지역에 뭐 기업을 내려보낸다, 공공기관을 내려보낸다. 솔직히 말해서 기업도 내려가지 않을 뿐 아니라 공공기관 몇몇 내려갔지만은 성공했다고 보기 힘듭니다. 그 LH도 내려갔고 한진도 내려가고 다 내려가잖아요. 내려갔지만 우리가 보기 그렇다고 해서 그 지역이 엄청난 이게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고 인프라가 생기고. 인프라가 생기고 예. 성공했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지방이 발전하려면요. 서울에 있는 종합대학교 32개 중에 20개가 내려가야 됩니다. 대한민국에 전 세계에서 없는 아주 독특한 게 있어요. 대한민국의 가장 좋은 대학부터 시작해서 어지간히 대학이라고 부르는 대학은 거의 대부분이 서울에 있단 말이에요. 지방에 있는 대학은 심지어 없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그나마도. 서울 한복판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방에 있는 대학은 이제 학생 수를 못 채우니까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은 옛날에 왜 노무현 대통령이 지금 이번에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잖아요. 그 지방 균형 발전 또 얘기하는데. 예, 지금 뭐 지방시대 5개년 계획 발표를 했습니다. 아니 이 메가시티 가지고 민주당이 막 비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민주당의 원뿌리였던 노무현 대통령은 행정수도, 수도를 이전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느닷없이 수도를 이전하겠다 이래서 세종시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박근혜 대표하고 나중에 이제 합의가 돼서 세종시를 만들었는데 저는 그때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세종시에 행정수도가 하면 국가 위기 대응 능력이 없어진다. 그리고 행정이 낭비된다. 이러지 마라. 장관 서울에 있어야 될 거고 그리고 사무관들 이상 중에 절반은 길거리 있거나 국회가 있어야 된다.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이렇게 해서 국력을 왜 낭비를 하려고 하느냐. 그러지 말고 차제 이런 시설을 잘 만들어놨으니까 정부 청사가 뱀꼬리처럼 생겼습니다. 아주 지혜로운 뱀처럼 생겼는데 잘 만들어놨으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인 서울대학부터 일로 옮겨버려라. 옮겨서 미국의 보스턴처럼 학문의 도시로 만들어라. 대학의 도시를 만드는 거죠. 예. 그렇게 하면 우리나라에서 1등 대학부터 한 10등 대학까지 전부 다 시골에 다 보내면 시골에 다 발전한다. 대학을 중심으로 미국은 도시들이 발달하거든요. 그렇죠. 젊은이들이 가면 문화시설도 가고 모든 시설이 다 갑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발전을 한단 말이에요. 결국은 기업이 가게 돼요. 최종적으로 무엇이 가느냐? 기업이 갑니다. 왜냐하면 연구소가 가거든요. R&D 센터가 가고 연구소가 가고 결국은 기업 나중에 본사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주장을 했는데 네. 지금 뭔가 우리는 거꾸로 돼가 있어요. 예. 서울에 대학이 집중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지금 서울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서울 한복판에 소위 명문대학이 전부 다 있습니다. 네. 나는 그건 언젠가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지방시대 5개년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것도 여당에서 내놓은 메가서울이랑 완전히 엇박자 나는 거 아니야? 타이밍이 이렇게 안 맞나? 뭐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어요. 참 이상해요. 이게 메가시티를 제안한 분이 네. 이철규 이번에 인재영입 위원장으로 다시 롤백을 하신 네. 이철규 윤핵관 핵심 멤버라는 그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 중앙일보에서 보도를 한 건데 네. 그렇다면 이렇게 엇박자가 날 리가 없는데 예. 왜 이렇게 엇박자가 나느냐. 네. 아마 그 미처 조율하지 못한 부분이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이게 메가시티 이게 워낙 극비리에 추진이 됐고 그래서 김기현 대표 입으로 처음 얘기가 됐고 곧장 그러자마자 휘발성이 워낙 높아졌잖아요. 네. 처음에는 신문에 조그만하게 났어요. 그런데 이튿날 거의 한 4단, 5단으로 크지더니만 그 다음에는 일면 헤드라인으로 나와버렸단 말이에요. 폭발력이 대단합니다. 예, 휘발성이 네. 아주 높죠. 예. 그래서 아마 이번 그 총선에 그 여당 입장에서는 엄청난 승부수를 띄운 거고 아마 네. 이거 처리하기 힘들 겁니다. 예. 그리고 민주당으로서는 아까도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이게 긍정 부정 어느 쪽으로도 못 가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냥 집권여당 좋은 일 다 시켜줄 것 같고 그리고 부정만 하다 보니까 표 다 뺏길 것 같고 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수긍도 못하고 고개를 젓지도 못하고 예. 이거 황당한 입장에 빠졌는데 어떻든 이 국민의힘이 모처럼 이 모멘텀을 승부를 바꿀 모멘텀을 찾았다고 할까 저는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 개별 의원들은 개별적으로 뭐 각계 대응 비판만 하고 있고 이재명 대표도 애둘러서 직접적인 비판은 좀 못하고 있는 그런 좀 묘한 상황이 됐습니다. 자, 이재명 네. 대표가 지금 그 당장 내년 우리가 3% 성장한다 이러잖아요. 네. 근데 이분이 3% 성장한다는 것은 결국은 재정 플러스 한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예. 그 하시는 말씀 쭉 들어보면. 네. 근데 전 세계가 지금 긴축 재정을 하고 있는데 네. 대한민국이 코로나 이후에 처음으로 다시 재정을 풀어버린다? 물론 재정 풀면 1, 네. 2%더 올리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예. 그래서 나는 민주당이 다시 이게 경제 문제부터 네. 좀 다시 공부를 해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여론조사 좀 보겠습니다. 갤럽 여론조사인데요. 대통령 지지율 또 정당 지지율 보겠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은 1% 소폭 상승했습니다. 34%고요. 부정평가는 58 그대로입니다. 자, 여야 지금 지지세를 보면 오차 범위 내거든요. 33대 34 오차 범위 내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 자, 무당층이 27% 약간 올랐습니다. 정의당 5% 정도고요. 자, 여론조사 결과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게 뭐 정당 지지율은 사실상 차이가 없는 거죠. 네네. 34, 33 이러고 그리고 대통령 국정평가, 긍정평가도 1%포인트가 올랐는데 예. 사실 이것도 거의 변화가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뭐냐. 외교가 또 1위였거든요. 역시 민생은 저 아래고 네. 부정평가는 이제 민생이 1위입니다. 그리고 긍정평가는 아직도 외교가 1위인데 문제는 지금 국민의힘이 답답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번에 세대별 그 분석을 해보면 20대가 불과 21% 긍정평가 네. 그리고 30대는 놀랍게도 19%밖에 되지 않습니다. 40대는 더 떨어집니다. 18%. 예. 그리고 50대가 26%. 이제 60대 올라가면 55%로 확 과반수를 넘습니다. 네. 그리고 70대는 무려 72%가 윤 대통령을 지지합니다. 그래서 60대, 70대를 빼면 지금 윤 대통령으로서는 깝깝한 거예요. 특히 2030, 40. 이 등을 돌린 이 세대, 2030, 40은요, 그동안 윤 대통령에게 등을 돌리고 그리고 민주당을 지지를 하다가 많이 무당층으로 많이 흘러나왔습니다. 무당층으로 많이 흘러나왔거나 또 그 이제 공정을 다시 확인하면서 윤 대통령 편에 서기도 했는데 이번에 다시 빠진 거예요. 그래서 총선을 불과 5개월 앞두고 이렇게 2030, 40이 뭐 19%, 18% 하면요. 이거 황당한 겁니다. 그쪽 세대 가서 가령 나는 윤석열 좋아해 이러면 싸움 붙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도 거기 가서 감히 그쪽 세대가
같이 밥을 먹고 술을 먹는 자리에서 나는 여당 편이야 이 소리를 감히 못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돼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로는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처음으로 돌아가라. 예, 그 2030-40에게 필요한 것은 공정한 게임은 공정해야 된다. 네. 가령 우리나라 로스쿨 만들어져 있잖아요. 이게 가진 자 배운 자의 가진 자 배우자 권력을 특히 가지고 있는 자들이 네. 음서제도처럼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 전부 다 부잣집 도련님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나가서 앞으로 판사고 검사한단 말이에요. 그 웃기는 거잖아요. 권력을 세습하잖아요. 이런 게 2030-40이 보면 눈에 불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네. 옛날에 사법시험 제도는 개천에서 용이 나왔는데 지금 로스쿨 제도는 개천에서 용이 나오기는커녕 이거는 가진 자들이 그 권력을 계속해서 이어받는다. 사실 우리가 조국을 왜 그렇게 욕을 합니까? 조국이 권력으로서 자식에게 부와 권력을 다시 물려주려고 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논란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윤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다시 공정 문제 다시 한번 생각 좀 해주셨으면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업과 비즈니스 라운드를 일주일에 한 번씩 여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외교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해외 영업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안에 기업이 좀 힘들더라도 일자리를 좀 만들어달라. 노동 친화적 투자를 기업이 좀 해줘야만 됩니다. 네. 그래야 20대에게 좋은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져야만 20대가 다시 마음을 돌립니다. 그런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저도 참 지켜보는 저도 답답한 게 이번에 내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네. 어떻게 19% 18%냐. 30대가 19% 지지를 보인다. 지금 메가 서울 이슈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좀 아직 정체되고 있는데 이게 조금 더 휘발성이 강해지고 그렇다면 2030 마음을 좀 돌릴 만한 이슈가 될까요? 아직까지는 반영이 채 안 됐을 겁니다. 네. 이게 메가시티가 휘발성이 워낙 강하거든요. 네, 집에 네. 불이 붙어서 이렇게 돼가 이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요 단계에서 여론조사를 했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에는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근본적으로는 그 사람들에게 미래의 희망을 보여줘야만 됩니다. 예. 2030-40에게 특히 4050들에게는 나도 자식을 키우면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다. 내 자식도 좋은 미래에 살 수 있다. 이런 희망을 안겨주고 2030에게는 더 말 것도 없습니다. 너희들이 노력만 하면 너희들 앞은 창창하다는 걸 기회가 있다는 것을 공정한 기회, 균등한 기회가 보장이 된다는 것을 확실히 눈앞에 보여줘야만 지금 다시 돌아선 마음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훈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